받았다고 좋아하실 때 집의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 이상한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사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수도권은 매우 드물고요. 아무래도 수도권 외 지역에 계신 분들의 경우 주택이나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한 채무가 없으신 분들은 청산가치가 문제됩니다. 개인의 생은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는 총 금액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만 지킬 수 있다면 개인의 생 가능하시고 집을 잃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신 분들입니다. 특히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담보가 있으니 1금융권에서 어렵지 않게 돈을 빌릴 수 있고 이자도 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의 경우 개인의 생을 준비하신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신 분들이 개인의 생을 할 때 어려운 점과 집을 지키면서 개인의 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이나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액임차 보증금에 해당된다면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의 생에서 많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집을 처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법원에서도 재산을 미리 처분하고 개인회생 들어오는 경우 매우 싫어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라고 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처분은 반드시 상담을 먼저 하고 결정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우선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처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신 분들이 개인회생에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를 담보부 채무라고 하는데요.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는 등기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흔하게 사용되는 제도인데요. 사실 무서운 제도입니다. 근저당권의 핵심은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정해진 이자나 원리금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재판 없이 바로 경매로 넘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지만 원할 때 언제든지 경매로 넘겨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은 신용대출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개인회생에서 담보부 채권은 별채권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그냥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갚아야 하는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을 담보로 빌린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다 갚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경매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든 진행 중이지 않든 개인회생에 들어가고 중지, 금지 명령을 받으면 일단 경매를 중단시키거나 시작을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가 결정이 나면 경매로 넘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에서 인가까지는 법원에 따라 빠른 경우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됩니다. 이 정도 시간을 버는 것이지 결국 금융기관이 경매로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가받았다고 좋아하실 때 집의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 이상한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통상 1금융권의 경우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대로 진행하고 담보부 채무는 처음 약정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다 내겠다고 해도
1금융권은 경매를 진행합니다. 돈을 내겠다고 해도 받지 않습니다. 계좌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인가결정이 나면 경매를 넣어버리는 겁니다. 1금융권으로부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유의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상금융권은 경매로 넘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금융권은 어차피 집은 나중에라도 경매로 넘길 수 있으니 이자라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신 분들이 집의 처분 없이 개인의 생을 진행하고자 하시면 저희는 이상금융권으로 갈아타라고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상금융권이라고 해도 경매를 넣는 것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름이 좀 긴데요. 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연계를 하는 겁니다. 주택담보채무는 개인의 생과는 별도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통해 거치기간이 정해지고 그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납부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로 반영을 해준다는 겁니다. 다만 이자를 생계비로 반영할 경우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변제기간은 보통 5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면 담보부 채무에 대한 원리금도 상환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5년 동안 일반 채무 정리하고 그 이후에 담보부 채무를 갚아 나가면 집은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하고 1주택 소유자이면서 실거주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된 금융기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조정 프로그램을 전국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2년 말 현재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프로그램도 신청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블로그에 올려드리고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회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회부 결정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자들 동의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다시 보고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다시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허가를 하면 신용회복위원회 결과를 반영해서 변제 계획안을 수정하고 인가결정이 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략적인 개념만 이해하시고 주택이든 아파트든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시면 일단 상담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